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여성은 이미선 법관, 헌재 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라고 하지요.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그는 군 법무관 출신의 법관이었고 또 과거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미선 후보자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 가운데 주식 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남편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남편이 나서서 아내를 방어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선 씨는 현직 법관입니다. 공무원이죠. 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겁니다. 현재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그가 나오게 된 그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성이거나 누구의 아내여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이죠.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해명하겠다 하고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이런 이름으로 그의 남편이 나섰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명을 함으로써 이미선 씨를 돕고 싶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 거기에 따른 국법의 집행이지요. 개인 간에 그들이 부부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고려할 바가 못 됩니다. 그의 주장처럼 만일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불러서 질문을 할 겁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오충진 씨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충진 씨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개설하고 그것 때문에 개설했다고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후보자의 남편으로서 이미선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이 내용이 뉴스로 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국회 인사청문은 이미선, 오충진 부부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충진 변호사가 과거에 법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혹시 이미선 공무원에게
의사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남편이 공적인 영역에 사사로운 그 법률 관계인 남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 방어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도 의사 능력이 문제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미선 씨의 의사 능력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만일 그의 의사 능력에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법관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온 것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재 재판관으로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충진 씨의 주장을 좀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는 이미선 씨가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이 부분을 아주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다시 해야 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1일 오충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 아내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어제 제 아내가 답변하면서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면서 글이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이미선 후보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려 22년간 법관으로 재직을 한 아주 경력이 많이 쌓인 그런 법원의 법관인 공무원이고 또 현재 부장판사이고 그래서 그의 그 훌륭한 능력 그런 것을 높이 사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그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선 후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한 자기 명의의 주식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자다. 남편이 이렇게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좀 국민들로서는 놀라운 폭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내내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이라고 밝힌 그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주식거래와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인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후보자는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분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이미선 후보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거래만이 아니라 재산 관리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즘 전문직이 아닌 전업주부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 거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 관리 전체를 남편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이 사람은 전혀 모른다. 앞의 이야기를 보면 역시 재산 관리도 사실관계를 모르겠죠. 이것은 참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러니 오충진 씨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선 후보자 그리고 오충진 변호사, 과거의 법관이었던 현재는 변호사, 이 두 사람이 모두 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법률 행위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모자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관계는 법률 관계다. 그것을 아마 뼛속 깊이 새겨져서 아주 본능화되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람은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 이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거래만이 아니라 재산 관리도 전적으로 일임을 했다 하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위임계약 문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될 겁니다. 다름이 아닌 법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니까. 그렇다면 오충진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공개해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정말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임을 했구나. 그것을 간단히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문제는 그저 입증의 문제, 그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주식거래와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위임을, 일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의 주장 부분인 것이죠. 이미선 씨가 무지해서, 몰라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했다. 결국 자신이 무지해서 남편에게 의존해서 이런 법률 관계를 남편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충진 씨는 이미선은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 표현, 그것은 전혀 모른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가벼운 의문입니다. 증권회사에 이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좌 개설을 할 때 이미선 씨는 몰랐고 오충진 씨가 계좌 개설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혹시 차명이었나? 당연히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제시해서 대리 개설을 했나?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때 이런 식의 대리 개설이 되는 것인가? 어떻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사항은 분명히 이것이
법률관계로서 처리가 됐고 유효하게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건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입증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미선 씨가 무지하다.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한마디로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 그는 무엇인가를 못하는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궁금한 것은 이미선 후보자가 법관으로 22년간 근무를 했고 현재 부장판사고 또 자신이 이러한 법 해석, 법률 문제 해석을 잘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응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만일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법률을 배우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배우죠. 혹시 법학이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을 배울 겁니다. 경영학은 좀 다른데 경제학의 경우라면은 당연히 배울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둘 다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법관이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법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보는 이런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형사사건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민사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문제는 늘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전혀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그는 22년간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는 그런 내용을 오충진 씨는 내놓고 그것을 믿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이미선 후보자 자신은 자기가 무지하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2019년 4월 11일자 뉴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미선 씨의 남편이 2017년에서 2018년 두 건의 OCI 사건을 수임한 점을 들어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했다. 이미선 후보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선 후보자의 그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은 그 당시에 해주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선 씨는 자신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남편에게서 정보를 들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투자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상의를 하는데 투자 결정을 아내인 이미선 씨가 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오충진 씨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일임을 했고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전에는 사실관계도 모른다고 했죠.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방금의 그 뉴스에서 바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주식이고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하는 정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적으로 일임했다 하는 오충진 씨의 주장은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서 오충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22년간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고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글을 보면서 떠올리는 이미선 후보자의 모습은 여권운동과 비슷한 그런 강하고 야무지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래서 일단은 좀 센 여자,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오충진 씨는 이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했다. 내 아내는 남편에게 주식 거래를 전적으로 일임했다. 내 아내는 자기의 주식 거래 사실관계를 모른다. 내 아내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내 아내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2년간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그런 법관,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관, 부장판사인 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겠다 하여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경력이 풍부한 법관, 그 이미선 후보자를 오충진 씨는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무지한 자, 무능한 자, 무엇인가를 그 중요한 업무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또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남성, 여성 혹은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있죠. 그리고 헌법을 벗어난 일반 법률의 차원에서는 헌법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법률, 여기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자, 이것만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은 구분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충진 씨의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부족한, 덜 개화된, 덜 진화된 그런 생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자주적이지 못한, 그래서 남편의 보호와 남편이 나서서 방어를 해주고 해명을 해주어야 하는, 남편의 손을 빌어야만 자기가 직접 아주 관심이 많은, 지금 보면 돈에 관심이 많죠. 그 돈 버는 일조차 그렇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도 남편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도
남편이 나서서 시키는 대로 해왔는가?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무지한 여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겠다고 나왔구나. 이렇게 무지한 여자가 여성인권신장에 기여했다 하고 이렇게 동네방네 큰 소리를 치는구나. 오죽하면 남편이 이 여자 이미선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개설했고, 그것도 단지 이번 변명을 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고, 그리고 온갖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오충진 씨는 무지하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무지하다는 이유로 용서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법관을 한 경험이나 현재 변호사로서의 그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을 인정하겠죠.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가 무지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 닿을 듯이 쌓여있는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런 무능한, 그리고 남자보다 못한, 남자보다 덜 진화된 그런 여자, 그러한 여자라는 생물체, 그런 자를 우리의 법 로봇으로,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자보다 덜 진화된 여자가 아니고 똑같이 인간으로서 법인격을 지니고 똑같이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충진 씨의 이번 이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글, 여기에서 우리가 변호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문장에 낚여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이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살펴보기로 하죠. 같은 4월 11일자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그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 아내는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드렸다. 약속 이행에 남편인 저 역시 성심을 다하겠다. 이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죠. 첫째, 주식 거래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 이 부분입니다. 주식 거래는 현실적으로는 증권회사하고 직접 하게 되죠. 증권회사에서 그 모니터망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은행에 가서 권총을 들이대고 현금을 싸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증권회사에 가서 권총을 들이댄다든지 혹은 내가 직위가 어떻다 하고 하면서 증권을 내 계좌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없다고 한 것이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취득 등에 있어서 불법이나 위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래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거래, 그 단어로 한정된 거래가 아니고 내부 정보라든지
특별히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유리한 정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는 거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라면 제대로 이해를 했겠지 하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결코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내는 임명된다면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드렸다. 이 부분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겠다 하고 공개 약속을 했다. 자기 맘대로 약속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을 해주면 조건이죠. 남편의 주식이 아니고 이미선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명해 주는 것과 보유 주식 매각을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매각해서 그 돈은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 이미선 보유의 주식을 매각하면 임명해 달라. 지금 교환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이 조건을 내세운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민주당 등 한마디로 그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 세력, 그들을 향한 협상 조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같은 편을 향한 협상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면은 이 공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 얼마나 청렴해야 하는지 이런 그 밑바탕에 이런 마음이 아예 없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 이행에 남편이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이행이 어떤 약속 이행인가? 결국 남편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인가? 이미선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인가?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본체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적어도 부장판사 정도 되는 고위직 공무원이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그 남아라는 것이 꼭 남자를 뜻하지는 않죠. 오늘날에는 명예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든 국민은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공직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해놓고 안 지킬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데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남편도 이미선 씨라는 인간이 하는 약속을 안 믿는구나. 이미선 후보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의 말은 그 속에 어떤 사실적인 면이 숨어 있고 어떤 속임수의 그 수법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현직 법관인 이미선 후보자 그리고 전직 법관인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이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직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데를 벗어나서 그 선을 벗어나서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치 형사 피고인이나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처럼 자기 자신들을 변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식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그것이 국민의 눈밖에 나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전체 국민, 주권자는 이미선 후보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능력이 있을 것, 재판관다울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에게 그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주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1983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주 쉽고 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줄의 문장,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 윤리, 공직자 윤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백지 신탁 이런 이야기 들어보았죠.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일정한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것은 이제 퇴직하기 전에도 또 관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다르게 어떤 비밀 정보, 돈 되는 정보, 떼돈 벌 수 있는 정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무인데 이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싶어서 그 정보를 이용한다. 혹은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그저 공무집행을 하는 법 로봇일 뿐인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 공무원에게 국가가 어떤 공무를 맡길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은 부분이죠. 대통령을 붙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국가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볼모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로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개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을 때
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자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기에 저촉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가기관에서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대법원 규칙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규칙을 따르게 되겠죠. 그것을 따르는 입장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하겠다. 물론 미리 매각해도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관인 동안에도 이 공직자의 윤리는 지켰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주식을 매각하면 그저 다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면 그러면 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 그가 공직자로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법관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법관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때 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국제적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 200년 전 법치주의가 처음 생겨난 서구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헌법에 따라 건국된 대한민국 안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바로 거기에서의 법치주의,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연구회 소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선 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법관들이 이러한 연구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 최근 1, 2년을 빼놓고는 다 그것은 좀 걱정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 비판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왜 그런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법관은 이러한 연구활동하는 것조차도 법관윤리강령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규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활동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그 재판, 그것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것을 편향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하는 연구활동조차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연구의 활동이 무슨 좌파 활동이다. 그것이 너무나 혁신이라고 할까? 혁신을 넘어서서 개혁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연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려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헌법에 이것이 문제다. 그런 것을 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법원을 개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순수한 민간 학자가 아니라는데 바로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법 로봇인 겁니다.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제한된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사를 밖에 표출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법 로봇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현재의 법원을 바꾸자,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과 자신들이 공무원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을 확장하자,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이런 식의 일체의 학문적인 자유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짓을 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러한 연구회 활동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시스템, 국법 질서,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한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연구회의 경우는 일단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된 것이고, 그리고 그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 뭐 좌파적이라든지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